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계엄의 장본인이고 네. 이 사태의 원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오늘 사실은 뭘 모르겠습니다. 여러 언론이 인터뷰를 좀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누구랑 인터뷰를 했냐? 선면 요미우리. 인터뷰지만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 왜 하필 하고 많은 세계의 언론 중에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라이가 아니라 그 좀 또라이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거나 상식적으로 거기만 유추할 들어왔나 수가 혹시 없어요. 인터뷰 요청이?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통상적으로 국내 언론도 이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고 피고인이지만은 그 사람의 의견 정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도한 언론사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 변명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와 국가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린 거다. 그러면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서 국회를 무력할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저 윤석열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말과 행동과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걸 윤석열 한 명의 개인의 문제다로 몰아갔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윤석열 한 명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윤석열 한 명의 개인만의 문제라면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국민의힘 안의 문제 또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이후에 검찰이나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돼요.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만 몰아가 버리면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눈을 감는 게 돼요. 그렇죠. 네.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사실 뭐 좀 황당하지만 더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가면은 고등학교 사회책도 문제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근대사라 근현대사라는 것이 극자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개념으로서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극우는 용인이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극자를 용인할 수 없듯이 극우도 용인되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 생각보다 극우에 굉장히 관대하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사실 전두환 시대라는 것이 극우의 시대란 말이에요. 극우 파시즘의 시대인데 그 역사는 사실 부정돼야 되는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단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이런 부분들 존재하고 있고, 극우 파시즘이 체제 부정세장이고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 못하고 왔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중요한 말씀 지금 하셨는데 네. 그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해야지 다음이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윤건희가 그 대통령 시절에 했던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지금 밝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한 이후에 그들이 행했던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역사가 그냥 광인이라고 할 것 같아. 광인 네. 기억하기를 네. 나중에 정말 사서에서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과거 역사책을 보면 정말 미친 그 맞아요. 왕들이 왕들 있잖아요. 있죠. 예, 간혹 네. 그들처럼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나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희화화된다고 하면은 광인이라고 치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반성과 처벌이 확실하게 가야 되지. 그야 뭐 이제 사법부에서 미친놈 있었지라고 그냥 희화화할 대상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완전히 공감하는 것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개인의 일탈 문제로 가버리면 구조적 원인을 못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면 12.3 이후에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걸 빨리 정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찰이나 사법부조차도 국민의 불신을 받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극우 파시즘의 이런 문화적 경향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화적 경향성처럼 비슷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이걸 쉽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지만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 좀 되돌아볼 대목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 제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다 자꾸 얘기 계속 꺼내는데 뭐 당연히 이것 때문에 저도 욕 많이 먹어요. 너는 국민의힘이 있다는 거 놓고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보수당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기능을 해야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헌법같이 무시하고 민주주의 무시하고 공통합의같이 무시하고 혐오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사회통합 저해하면서 어디에 보수가 있습니까? 원칙도 부정해버리고 어디에 보수가 있습니까? 이거 보수 아니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극우적 모습입니다. 그 전반적인 뭐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지도부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돈벌이 혈안인 사람들에 기대서 자신의 이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지켜나가려고 이런 극단적인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 지더라도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더라도 이런 태도로 계속 간다. 우리가 왜 물러나? 이거는 저는 동감이에요. 언젠가는 수권할 수 있다는 막연한 아니 환상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물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래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쪽 거기도 최고위원 4명인가가 사퇴해야지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은 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결을 보니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네. 한 25% 30% 차지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체제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근데 그게 또 원내 제도권에 있는 네. 거지. 그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 혼자 주관적인 추정이긴 하나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도 잘못됐다는 거 아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설마 이걸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장동혁 대표야말로 특히나 이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하니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화납니다. 당권을 그냥 장악하고 싶은 그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이 당 국민의힘이란 당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내 손아귀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 놓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고 지금 강성 1번대로 나가는 이유는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경쟁자를 다 없애기 위한 겁니다. 뭐냐면 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강성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면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충성도가 떨어지는 사람부터 손을 들겠죠. 그것부터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 한동훈계에게 집중적인 징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성 나갈수록 손 들면 또 쳐내버리고 그런 그래서 구조로. 일단 한동훈 못 들어오게 막고 탁 쳐내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변수가 하나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 당장은 저 국민의힘을 보면 크게 원내 보면은 두 세력이에요. 내가 5,2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초엘리트 그룹에 그래서 내가 5,200만 분의 1이니까 내가 군림해야 한다는 세력. 또 하나는 지방 토호 세력. 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네. 물과 기름 같아요. 완전히 따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은 5,200만 분의 1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쪽 소속이죠. 근데 토호 세력들을 지금 끌어안아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주류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 주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워낙 이렇게 나가는데 네. 뭐 반기 되면 탕탕탕 쳐내니까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장동혁보다는 한동훈이 더 싫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과의 동침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 토호 주류 세력이 다음까지 자기 발목을 잡는 게 싫죠. 그러면 일단 지방선거는 넘겨놓고 총선 앞두고는 공천을 주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걸 토호 세력도 알아요. 토호 세력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한테 완벽한 편을 안 들어요.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입장에서 아니 없어요. 다음 총선 앞두고 이른바 초엘리트들을 영입해서 박아버리면서 이게 보수 혁신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잔머리 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근데 기본적으로 들리는데 반민주적이죠. 그렇죠. 군림하려고 들어가는 근데 거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말한 대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황교안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요. 지금 옳지 않다라는 거를 뭐 너무나, 김상호 예. 의원님은 장동혁 자체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아요. 알겠죠. 예. 그런데 그냥 뭐 다른 대안도 없고 나 괴롭히지 않으니까 언더 찐윤들이 그냥 계속 뒷받침해 주는 거로 네. 보여지는데 2028년 총선 앞두고는 가만 안 두겠죠. 2027년 6월 달에 아마 또 임기가 2년이니까 그때 전당대 열어서 새롭게 당대표를 뽑아야 될 거예요. 그때 치열하게 싸울 텐데 그때까지도 뭐 한 번 더 장동혁이 연임할 수는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야 부울경도 완전 이거 싹쓸이 와 울산에서 김상욱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은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가만 안 있어요. 소장님 그럼 찍어내려요. 당장의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혀 그러면은 없어요. 요렇게 간다. 지방선거에 제가 봐도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앞두고서야 네. 이제 좀 긴장감이 너무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한동훈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윤석열의 사랑이 그렇게 증오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방송 나와서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윤석열이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했던 얘기가 생생하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 자식 영어도 잘한다면서 줄줄이 자랑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7월 10일 기준으로 조은석 특검이 밝힌 거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서 군 간부와 김용현을 놔두고 한동훈 이 새끼 빨갱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을 빨갱이로 여기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 대표로 쫓아보냈다고 우리가 아니 당 대표로 뭐 영전을 시켜줬다. 믿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에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다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미 쫓아낸 거네요. 쫓아낸 것 같아. 왜 정부에서 쫓아냈냐?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왜 쫓아냈냐? 법무부 장관직에서 쫓아낸 것 같아. 왜? 김건희 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는 거야. 또, 야, 이 자식 신박한 말을 안 해석이다, 들어. 이거 보니까, 네. 말을 안 들어. 빨리 어.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한동훈 빼야 되는데 그냥 뭐 쫓아내기는 대충 뭐 보내다 이런- 욕먹을 것 같고. 그냥 비대위원장 가가지고 너 뺏지는 닫지 말고 그냥 내가 선거는 내가 치를 테니까 너는 그냥 형식적인 비대위원장만 해. 야, 이거 신박한데. 공천은 상당히 솔깃하다, 지금 설득되고 들으니까. 정확한 있어요. 얘기 같아, 어. 보니까. 공천은 나랑 건이가 얘기할 테니까 이철교통에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까불지 말고 그냥 너 가만히 있어. 그냥 형식적으로 선거 운동만 하고 다녀. 그거였는데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내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고 네. 갑자기 김건희 특검하려고 특검 그러고 받겠습니다. 점점 자기랑 거리를 두니까 거기다 이제 김경률 아저씨 와가지고 말이 앙뚜아네트.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야, 우리 이거- 장성철 소장이 오. 한동훈한테 스토리텔링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아, 한동훈한테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건희 건을 해결 안 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당 대표를 잡아와라 총살 뭐 총으로 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 얘기 왜 나쁘지 않아요. 왜냐고. 네. 그때는 계속 김건희 특검 우리가 받아야 한다. 김건희 조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김건희야 모든 중심이. 아니 우리 그 김상관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송이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너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기가 싫은데. 아니 근데 또 타방송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면은 네. 정말 이 장성철 소장이 그 한동훈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상황에 대한 해석 좀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뭐 정한 건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럼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를 그렇네. 찾기 힘드니까 뭐 높은 철학적 가치, 정치적 없어.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김건희한테 해코지하고 뭐 싫은 소리 하네. 이 나쁜 인간 쫓아내자. 뭐 뭐 약간 이거지. 좀 그렇죠. 야. 논리건이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또 이 사람이 이상한 거 해서 그렇다로 안 끝장내 됩니다. 버리면 안 되고 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을 장악해서 보수를 극우화시켜 버렸을까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왜 사람들이 호응했을까라는 고민이 없으면 이걸 해프닝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해프닝으로 보면 우리가 이만큼 다치고 이만큼 손해 봤는데 배워가고 미래에 대한 예방이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와이 구 기자님이 문제야 항상. 왜? 윤석열이 메시지 네. 안 냈다고 아까 그랬잖아. 메시지 냈어 지금. 방금 냈어요? 그래요? 냈어 지금. 아 그 민터뷰 말고 네. 또 메시지 뭐라고 냈습니까 혹시? 12.3 막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도. 12상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라고 하면서 길게 냈어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 이게 인터뷰네요. 요미우리 보니까 그게 신문과의 거의 인터뷰입니다. 차이가 없네. 예. 그게 아마 지금. 내용일 거고. 야 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그분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얘기 그대로인데 최소한의 그런 그 미안함 감정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는 보수도 아니고 이제 기회주의가 된 거고요. 윤석열이 뭐 보수 뭘 알겠어요. 그거가 뭔지 뭘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네. 자신의 그 독점적 권력에 반대하면은 그게 좌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 개념과 용어 정리를 통해서 이념 투쟁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사실 체제 전복 세력은 윤석열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네. 윤석열이 체제 전복 세력인 거고 민주당이라든가 제도권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 없어요.
좌파 없어요. 그 우리 뭐 패널들 이야기할 때 뭐 좌파가 어떻고 진보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고전적 의미의 진보, 제가 사회주의자가 아닌데 자유주의자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해서 한국의 이념 구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그 구도를 빨리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것으로 이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지 저게 해결돼요. 뒷골 땡겨가지고.